요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24일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자님들을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고 시행 3년 됐는데 어느 정도 얼마 대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요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국회에서 엄청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용 유예 부분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준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를 하셨으니까 실무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면 보완할 지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다들 인연이 있으시니까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제자 순대가 아주 제자 순대.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노동건강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건강연대에서 그 2000년대 초반부터 그 기업살인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 명칭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을 쭉 해왔고요. 그리고 우리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그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이런 행사도 그 노동건강연대에서 함께 준비하고 실제 그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살인법 운동이 사실 그 성과가 쌓여서 저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나아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노동건강연대라는 단체와 그다음에 매일노동뉴스와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당히 좀 인연이 깊은 그런 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그때 이 운동을 함께 하면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입법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시 활동을 했는데요. 실제로 입법이 되고 또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되고 또 책으로 제가 이 해설서 책 집필 작업에도 참여하고 해서 나름 좀 올해 한 해 좀 상당히 좀 뿌듯한 감정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설명할까요? 저는 요즘에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내년에 이제 중소기업 50인 이하 사업장 다 이제 중처법 시행되잖아요. 그걸 앞두고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제 지원 사업을 컨설팅 기관들 선정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도 한 120개 서울 지역 이제 컨설팅 하러 다니면서 이제 쭉 보고 다니고, 어제까지 이제 최종 보고서 거의 마감 기간에도 돌아가지고 정신없이 하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가담에 참석했는데요. 저는 이게 중처법하고 인연이 맺은 거는 저도 유 박사님하고 비슷하게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 있으면서 이 법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이제 토론도 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했잖아요. 그때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이게 요구했던 게 위험의 외주화를 어떻게 끊을 건가, 어떻게 막을 건가,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전면 개정할 때 그게 거의 잘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아주 일부 독성 물질에 한해서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이 중처법이 이제 급하게 시민노동계의 어떤, 열의와 욕구에서 이게 통과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법이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함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경영 책임자한테, 특히 원청한테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확대한 점, 아주 그걸 명시한 점이 저는 이 법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차연 지도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지도사 거죠?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손희찬 네. 저는 이제 그 민변 소속으로 해서 이제 이 통과된 법안, 그러니까 통과된 법안이 이제 처음에 성안이 될 때
먼저 이게 그 10만인 입법 발의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실무 담당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도 그 법사위에 이제 계류가 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법에서 그 잠자고 있는 법을 이제 다시 깨워가지고 실제로 이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법이 많은 내용적인 변화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법의 원래 모습을 그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 제정 과정에 거의 참여를 하셨네요. 뭐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다들 하셨는데 지금 벌써 3년이 됐어요. 제정한 지. 그래서 3년 이제 내년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0명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내년이고 또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여튼 3년 됐으면서 이제 판례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판결이죠. 판례는 아니지만 판결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좀 감회도 있으실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나 이런 것들도 좀 실무를 하시면서 또 느끼시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 된 거죠. 그렇죠. 네. 그죠? 네. 2년. 그죠? 1월 2년이 다 돼가네요. 그죠? 저는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 왜 바뀐 게 없냐 이런 얘기를 해요. 노사 양쪽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좀 너무 무리한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산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제도가 그냥 만들어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 그리고 그 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실은 그런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산재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 사건의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뭔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좀 병폐가 사실 그 이면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좀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첫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유의미한 결정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이면에 사실 중요한 의미가 그러니까 단순 처벌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제 기업의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업들이 하나하나 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서 점차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작 단계인 만큼 좀 너무 무리하고 앞선 평가들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을 땐 다 누구나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대재해 확실히 좀 많이 감소되기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마 지금 상반기까지는 통계가 어느 정도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조금 줄긴 줄었다 하더라고요. 대체 사망사고가 줄긴 줄었는데 이 법을 통과시켰던 노력이나 애정에 비해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와서 다 좀 대단히 아쉽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재예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법이 통과되고 이제 기업별로 이렇게 체계 구축하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 한 2, 3년 체계가 쌓여야지 뭔가 효과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이 법이 뭐 효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다툴 시점 아닌 것 같다. 좀 우리가 좀 냉철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기업들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좀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변한 데가 공공기관 지자체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공공기관 지자체가 안전보건 쪽에 관심 있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이 법이 딱 통과되고, 얼마나 심하냐면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주민센터. 별 위험한 게 없잖아. 위험한 작업도 없고.
그런 데서 전부 다 위험성 평가, 뭐 강의해달라, 뭐 컨설팅 해달라.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공공기관은 100% 법에 있는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체계 구축도 다 하고 있고. 좋은 쪽으로 보면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중처법을 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편으로는 또 지자체장이, 예, 또, 그 위험을, 리스크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대기업도 마찬가지. 대기업은 이미 그 전에 뭐 ISO 45000이라든지 코스 MS라든지 체계 구축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전담 조직도 다 구성하고 인력 계산 편성도 엄청 많이 느리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CSO를 선임한 경우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체계 구축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행하는 데 있어서 체계 구축은 했는데 실제 밑에 작업자나 관리 감독자가 실제 그렇게 활동하느냐 이런 거는 아직까지 현장까지는 이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개 대기업에서도 지금 계속 골치 아픈 거는 이 도급 연경 위탁업체 이분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 통일적인 관리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도급 연경 위탁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 나고 있고 그걸 이렇게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나갔을 때 제가 한 120개 사업장을 이렇게 쭉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 구축됐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데가 한 10% 정도 될까 말까. 아직까지 50인 미만은 일단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어요.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심각한 거죠. 뭘 알아야지 이렇게 뭐 법도 지키고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전혀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사업주의 의지도 좀 많이 떨어지고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과감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좀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럴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손희철 목사님. 저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좀 가장 많이 피부로 느꼈던 거는 어쨌든 산재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좀 확실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그래도 보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차를 운행하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 기업을 운영하면 어쩔 수 없이 산업재해는 발생을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그 산업사회의 그 안 좋은 부산물이다 정도로만 좀 여겨져 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최소한 이거는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제 중대한 범죄다.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 정도는 그래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그 규범을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인식의 그 저항,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다 거의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서 봤듯이 동의가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기업 쪽에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좀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진 주제가 그 전범 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집단이 침략을 하는 것, 즉 정책 수단으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기업을 전범에다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이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면은 이 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엔 그래도 아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 일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범 재판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그게 규범으로 확립이 됐거든요. 최소한 침략 전쟁만큼은 안 된다. 반인도적인 것은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선이 물론 산안법에서도 있었지만 좀 희미했던 선이 좀 확실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아무리 효율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고 설령 거추장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선을 넘기면은 그 수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젠가는 발생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를 좀 그래도 확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심리적인 저항감은 크지만. 그래서 우리 세 분이 사실 공통적으로, 세 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새로운 인식, 그리고 기업의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그 시작을 만들어낸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시행된 지 한 2년도 채 안 된 이런 법이 그런 변화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막 무용론까지 요즘에 막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잘못된 저는 평가라고 봐요. 그건 마치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이제 1학년 학생에게 미적분도 못하냐 학교 들어갔는데 이러면서 학교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학생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 초등학교 과정도 마치고 중학교 과정도 마치고 고등학교 교육과 과정도 마치고 하면서 점차 이제 어려운 문제도 풀고 또 사회성도 갖춰가면서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바로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관심과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평가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고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 사실 아까 한채연 지도사께서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게 위험의 외주화 문제 그다음에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50명 미만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인 거고 이걸 상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은 것의 한 원인도 아직은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또 80% 정도 되는 그 사망사고의 80%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상당히 좀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통계로 확인을 했잖아요. 2022년도 그 업무상 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 그 81%가 50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산재가 다발하는 곳이 50 미만 사업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인 거죠. 그래서 한계희 대표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이 산재 문제, 중대재해 문제가 좀 개선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50 미만 사업장,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의 산재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그 적용 유예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용 유예의 그 적용 유예 연장에 그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시작이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빨리 50 미만 사업장에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 그 50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으니까 적용하지 마가 아니라 일단 적용을 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예산과 인력과 지원 정책들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법제도 개선의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법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참 많이 부침을 좀 겪었어요. 이게 책 준비하는 데 한 2년이 걸렸죠.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개정 얘기가 한참 나왔었고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을 기다린 측면도 좀 있었죠.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좀 걱정도 많이 하면서 기다렸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법 개정 얘기 잠깐 말씀하셨지만 또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사실 얼마나 준비할 거냐, 얼마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좀 지향점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교육계에서 얘기하는 이를테면 이제 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유성규 노무사님께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분 좀 생각 어떤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이제 중첩법 이제 강의를 다니거나 이렇게 현장에 이제 인사 담당자나 안전보건 관계자들 만나보면은 이제 이 법의 목적이 처벌의 목적이냐, 진짜 예방의 목적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처벌과 예방이 두 개 다 들어있는 법 같다, 이 법은. 예방을 제대로 안 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이 법에는 당연히 담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이 강하게 있으니까 저항도 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기업 단위에서, 저항이 주로 큰데 이런 불만이 제기하죠. 예를 들면은, 업종마다 위해 위험 정도가 다 틀리잖아요. 조선업, 건설업하고 일반 행정 사무업종하고 완전히 다른데 똑같이 한 명 사망하면은 오늘을 구속시키겠다 이런 게 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냐 이런 원론적인 문제. 예. 예를 들면 전장에서 부하 군인들 데리고 전장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장군이 부하를 잃었을 때 책임하고 후방에 있는 장수가 책임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법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누구든 어떤 사업장이든 한 명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기업을 오너의 책임을 묻는 거라서 그 위험도가 어쩔 수 없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이나 그런 게 상당히 강한 것 같고 특히 또 소규모 영세 제조업종 업종은 진짜 예산이 없어서 아주 낮은 단가에 도급받아서 기계 장비도 제대로 좋은 기계 사면 되지만 안전한 기계를 살 수 없는 그런 데서는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사망재해가 발생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주가 당연히 처벌되는 건 또 이게 타당하냐? 이런 이제 새로운 주제가 이제 우리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이 법을 만들 때는 아마 그런 것까지는 많은 고민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그런 것까지 법 처벌의 형평성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법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국가 사회적 좀 낭비도 있는 것 같다. 이 재해를 예방하는 데서도. 특히 우리가 지금 건설이나 조선이나 제일 많이 사망하고 있는 이런 재해도 잘 못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 예산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제가 봐도 그렇게 위험 업종도 아닌데도 그 위험성 평가하기 위해서 모든 전문가가 다 이해가고 어디야 전문가가 그걸로 다 가버리니까 진짜 유해 업종이나 영세 중소 제조업종은 아무 지원도 못 가고 있는 너무 행정 낭비가 아닌가. 이것도 좀 단계적으로 해서 고위험 업종 먼저 이 법을 좀 강하게 적용시키고 그쪽 먼저 체계를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좀 주변을 확대하는 식으로 갔으면은 훨씬 더 국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쓰고 예산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 조금 제가 이제 계속 컨설팅 하다 보면 느끼는 맹점 중에 하나가 그 시행령 중에서 유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이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또 개선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법 시행령에 위험성 평가를 하면은 대체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전보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성 평가는 어디까지나 안전보건 활동 하나의 기법에 불과한데 이거 하나 했다고 해서 어떻게 유해 위험 확인 개선 조치가 충분히 한 걸로 볼 수 있냐. TBM도 있고 안전보건 기계 점검도 있고 유해 물질 관리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안전보건 활동인데 그 위험성 평가 하나로 너무 이렇게 퉁치는 느낌? 고용노동부도 지금 로드맵 발표하면서 위험성 평가 중심에 그 취지는 좋아요. 정말 위험성 평가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핵심적인 제도는 분명히 맞는데 그건 어디까 자율성에 맡겨야지. 예. 그거 가지고 중첩법이 이 중요한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한 걸로 본다는 거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또 위험성 평가는 사람마다 주관이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평가 기준도 다 틀리고 방식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너무 지나치게 위험성 평가를 좀 과대평가한 것도 조금 저는 바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에 보면 종사자 의견 청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산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중첩법에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근데 종사자 의견 청취는 안전보건 활동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산안법에서도 우리가 이 안전법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만 과하게 주다 보니까 다 사업주 의무만 주었지
실제 안전보건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작업자, 근로자, 노동조합의 참여가 거의 빠져 있거든요. 중첩법도 역시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안전보건 활동에서 실제 피해자이면서 실제 활동을 하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뭔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기들이 알아야 될 권리, 참여할 권리, 이런 게 지금 산업법, 중첩법이 다 빠져 있어요. 이 법에 만들 때 좀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사자 의견 청취를 단순히 안전보건위원회 하나 개최해서 대체하는 걸로 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너무나 조금 이렇게 좀 얄팍한 방식으로 좀 접근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가지만 더 있다. 한 가지 더 이제 빠진 게 업무상 질병이 좀 빠져 있죠. 처음에 법 해동할 때부터 우리가 문제 제기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1년에 사망자가 약 800명 이상 사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100에서 1200명씩 사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의 가치가 안 다르잖아요. 추락해서 사망하나, 질병 후 내심혈관 질환으로 가로 때문에 사망하나 똑같은데, 너무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중첩도 그렇고 사고 사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더 심각한 질병 사망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금 더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 내심질환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이나 이런 걸 사업주 구체적으로 막을 의무를 많이 부여해 놓고 그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첩법에서도 질병까지도 뭔가 막을 수 있게끔 법이 좀 보완이 되면은 훨씬 더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기업에서 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주로는 이제 질병보다는 사고 중심으로 고민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위험성 평가할 때도 사고 분야만 있지 질병에 대해서는 다 평가를 안 해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뭔가 법제도 개선 요구를 할 때도 이제 질병보다는 좀 이제 사고 중심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경향성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행 2년 지났는데 꽤나 판결이 몇 개 있었고 또 기소, 불기소된 것도 많이 있고 사실 그렇죠. 그래서 판결 경향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소 경향도 그렇고요. 일단 그 기소랑 판결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기소에 있어가지고는 좀 크게 세 가지 점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하청 소속 노동자가 이제 사망을 한 경우에도 이제 하청이 아니고 그 원청의 그 대표자가 이제 기소가 되고 이제 처벌까지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제 전에는 이제 하청, 원청 둘 다 이제 중첩법 적용 사업장일 때 이제 누가 과연 기소되고 처벌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실무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원청이 실제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그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청 대표자가 기소가 되고 처벌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CSO라고 해서 그 이제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이제 안전에 관해서 총괄적인 그 직무를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뒀을 때 누구를 기소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CSO한테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의 사례로 봤을 때는 CSO가 선임이 됐어도 실제적으로 대표이사가 CSO를 결국에는 다시 감독하고 CSO의 권한을 통제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CSO가 아니고 이제 대표이사가 기소가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개별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제 있고 전체 그룹사의 총수가 이제 있었을 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개별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소가 되고 처벌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산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그 기업의 총수가 통제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이제 그 기업의 이제 총수가 기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 기업 실명은 나중에 편집하셔내서 이게 그 삼표 사건인데요. 이건 이제 실제로 처벌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까지 선고된 것 중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된 건 단 한 건도 없었고, 이제 모두 이제 유죄 판결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만들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법 내용이 이제 너무 모호하다. 이것이 과연 이제 그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 의무로 볼 수가 있겠냐,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봤을 때는 적어도 그런 문제는 없다. 최소한 이거는 이제 기업의 경영자가 해야 되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내용들, 조직적으로 어떠한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지, 어떤 지휘 감독을 했었어야 되는지, 이 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의무들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고,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봐서 이제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제 유죄 판결이 이제 나왔고, 이제 양형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이제 거의 예외 없이 이제 거의 집행유예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슷한 사고가 이제 있었거나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다. 그래서 비록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조직의 그 안전을 좀 경시하는 그런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이제 이 법이 시행됐고 또 사망사고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된 건이 이제 한 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경영계에서 이 법 통과되면서 제일 문제 제기했던 게 형사처벌에 있어서 재형법정주의하고 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제일 문제 많이 제기했는데, 실제 그게 판례나 법원 판례에서 판사들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판단해 왔는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이 법이 시행령을 통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의무의 내용들이 해석을 하는데 뭐 어떤 명확성의 원칙 부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굉장히 그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은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도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업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지는 의무는 사실 좀 넓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제 있기 전에도 형법의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의 조항을 보더라도 굉장히 법 내용은 간단하고 의무는 이제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이제 골자예요.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 가지고 그 아까 얘기 나왔던 구의역 김군 사건에서도 하청이 아니라 이제 원청의 대표이사까지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책임을 물었던 사건이 있었고, 영미법에 죄송합니다. 영미법에 있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나 아까 얘기 나온 기업살인법의 내용도 의무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의무 내용이 넓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돼서 책임을 지운다.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치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는 좀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야겠죠. 그러니까 결과를 정해놓고 죄를 짜맞추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결국에는 가능했는지, 어떤 조치가 가능했고 어떤 예방이 가능했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나 판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결국에는 그것도 이거를 수용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좀 납득이 이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뭐 위험성 평가를 했다 그러면은 좀 더 문제가, 그러니까 감형되거나 아니면 뭐 그럴 가능성이. 요번에 중대재해처벌 판례 중에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판사가 언급한 게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그 줄거리 방식의 두 줄거리 방식인데, 보통 위험성 평가할 때는 이제 그 중량물 취급하고 천정 크레인이 있으면 다들 간단하게 줄거리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H빔을 걸든 철근을 걸든 두 줄거리 할 때는 추락 낙하 조심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판사가 지적한 거는 왜 그때 당시에 이 물건을 들 때 해당하는 줄거리에 안전대책 안 세웠냐.
너희들이 한 위험성 평가는 약간 매뉴얼 방식이고 실제 너희들이 취급하는 자재나 도구를 어떻게 걸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왜 위험성 평가에 빠졌냐? 저는 그 판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예.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안전 쪽에 이론하시는 분이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되게 주관성이 있고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이게 막연한 거고 여기까지는 자율적인 스스로 해보는 체계에 불과한 건데 이걸 판사의 눈으로 왜 이거는 위험성 평가에 넣었어? 이건 왜 안 넣어서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혼돈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좋은 면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위험성 평가가 너무 요식적이고 형식화된 거에 대한 어떤 판사의 지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게 법원의 죄를 판단하는 수단의 방법으로서의 위험성 평가를 자연히 못하니 적정성까지도 판사가 개입한다? 이거는 그 위험성 평가 기법을 과연 그 판사가 이해를 하고 한 걸까? 이게 진짜 하나의 기법에 불과한 건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이제 현실에서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로 빠질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판결 경향, 그러니까 판결문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물론 이제 시민단체나 노동계 쪽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도 가능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법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과연 이 법을 가지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판사가 판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법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심지어는 막 위헌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판결 내용들을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검사들이 기소하고 판사들이 판결하고 있다.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손희찬 변호사님은 그 부분을 또 아까 쭉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창현 지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판사님들도 이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그냥 단순 임금체불 사건에서 줬는지 안 줬는지 상법만 알아도 민법만 알아도 판단할 수 있었던 그 판결문의 내용에서 이제 법원의 판사들이 통상임금 법리를 고민해야 되고 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판결이 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기능이 바로 그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판사들의 식견과 고민과 전문성들을 조금 늘리는 계기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그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는 이제 그 수위 자체만 놓고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법원 판결은 사회적 인식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범죄가 있는데 이게 30년 전에 판결과 현재 판결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산업재해, 중대재해에 대한 이 판결도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법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의 판결과 향후에 30년 후의 판결은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작 단계이고 걸음마 단계이고 그래서 저는 많은 판결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일조를 하고 그러면 아마 지금 시민단체나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너무 처벌 수위가 낮다라는 부분들도 아마 적정한 수위의 처벌 이런 것으로 앞으로 조금 변화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지금 거의 실제 집행유예죄 실형성 난 건 한 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대부분 다 집행유예인데 이것도 기업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뭐 실형 1년, 집행유예 3년이 나도 이게 부담을 된다고 느끼는 기업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 법이 처음부터 우리가 예방이 목적이냐 처벌이 목적이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가능하면 예방이 더 목적이면 더 좋죠. 처벌을 정말 불가피하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 들을 수 있는 게 경제적 제재거든요. 그게 이제 벌금 우리가 50억 이하의 벌금 엄청나게 때리게 돼 있었는데 보면 지금 사망사고 나도 2, 3천 정도? 그 정도에서 경제적 제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판사가
징역 1년의 처벌 떼기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경제적 제재라도 과감하게 해서 기업이 정말 구속 안 되더라도 기업 비청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과감하게 매출액에 한 10%씩 떼인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징역 1년 구속한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워요. 특히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서는 실제 과감하게 매출 때리면 그 주주들이 방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주식 샀는데 저것 때문에 중대재해 나서 엄청나게 우리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 이익이 내려갔다 하면은 경영자 받고 안전보건 의식이 있는 사장으로 받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져버렸다 주제가 그죠. 그래 이제 책 얘기 대표님이 책 얘기 하실 거예요 이제. 논평만 계속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책 얘기 이제 시작할까요? 지금 파트를 좀 나눠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셨는지, 어떤 파트를 쓰셨는지, 그리고 나는 이거 내가 쓴 거는 정말 이거 완전 노하우다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그 제정의 도입부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 내용, 그 내용을 이제 우리 한창현 지도사님과 이제 나눠서 집필을 했습니다. 우리 책이 좀 다른 실무서와 좀 다른 게 그 도입부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의 역사와 그래서 뭐 그 법제도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뤘어요. 약간 안 어울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무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좀 힘주어 썼던 이유는 아까 한창현 지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맥락이 좀 이어지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냥 단순하게 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목적은 처벌을 위한 법이죠. 예, 목적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촉구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요구가 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본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법 전문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의 과거에 좀 아픈 역사들이 전문에 쭉 이제 열거되어 있거든요. 이제 목적 사항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뭐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목적사항에 쭉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 법에 좀 이면에 담겨 있는 이 법의 진짜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 제정의 역사와 이 법의 사회적 의미, 그 다음에 법제도적 의미를 좀 제대로 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고 좀 이 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실무서이기는 하지만 좀 도입부에 좀 그런 역사, 법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힘주어 썼다. 이 부분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한창현 지사님. 문자 씨. 아 그래? 책 장수 때로. 아 그런 거예요? 네, 저는 그 중처법의 이제 어떤 개념이 이제 어떤 게 이제 주요 개념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소랑 처벌 사례가 이제 어떤지 이거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담당을 해서 집필을 했고요. 책을 펴내는 목적은 어쨌든 저희의 어떤 생각을 좀 나누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전혀 전문 지식이 이제 없어도 어떤 기업의 담당자나 아니면 노동조합의 뭐 담당자 아니면은 그냥 일반 노동자가 혼자서 누구의 어떤 도움 없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최대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처법을 접할 때 제일 많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는 이게 그 적용 대상이냐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적용
대상이었을 때 이제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저는 좀 이제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부분을 이제 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저자분들이 쓰신 것도 다른 책 제가 생각했을 땐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어떤 거를 하면은 이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냐 해서 이 법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좀 풀어서 체크리스트까지 담아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많이 보시면은 현장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그 주로 경영 책임자의 의무 이행,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구축한 체계를 어떻게 이행해야 될 건가.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대해서는 이미 노동부도, 국토부도 많은 매뉴얼도 나와 있고,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옛날에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만들었고, 그런 많은 자료를 참조해서, 가장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한다고 했고, 일단 우리 체계는 최소한 그건 돼 있어요. 중처법하고 중처법에서 경영 책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시행 영상에 9가지 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그거 구축하려면 산업법상의 의무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산업법, 중처법에서 사업주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내용들은 거의 다 좀 담았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이 책 없어도 전담 인력이 있으니까 체계 구축 잘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초점 맞춘 건 50니아 사업장에서 노동부 매뉴얼이 너무 얄팍하니까 이게 좀 풍부하게 사례도 있고 또 다양한 사업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안전보건 서식이나 체크리스트나 점검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도 좀 자기 사업장에 맞게끔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을 뒀고 조금 아쉬운 점은 좀 건설업 분야. 건설업은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모형도 틀리고 재발생 메커니즘도 틀리고 또 발주자, 시공자, 협력업체에 따라 업무 역할이 다 달라서 그 풍부하게 담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조금은 건설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는데, 건설업은 따로 한번 기회 되면은 건설업 전반에 대해서 또 이런 체계 구축과 관련된 또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제 아쉬운 부분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이 책이 좀 다른 실무서들과 좀 이제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이제 앞서서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해설은 조금 이제 약간 일부분이고, 이제 주로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인 방법론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문서들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의 내용이 다 법, 주로는 형법에 대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난 후에 이 법 적용이 어떻게 되고 어떤 법리에 의해서 법이 작동이 되며 어떻게 처벌로까지 이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해설한 이제 법에 대한 교과서에 좀 가까운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책은 사실 이제 워낙에 이제 탁월한 우리 손 변호사님께서 작은 분량이지만 이것만 알면 충분히 법은 A부터 Z까지 다 안다라고 완벽하게 서술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짧은, 예, 마치 이제 시험 교과서로 치면은 이제 핵심, 예,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알아도 100점 맞을 수 있게, 예, 이렇게 딱 최소화했고요. 많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 부족하지만 예, 제 파트 의무 이행과 관련한 부분을 쓸 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쓰면 현장에 있는 우리 작업자가, 현장에 있는 관리자가, 현장에 있는 같이 일하는 이제 사업주가, 예,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장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좀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서술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또 우리 책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실무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자율점검표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작업자가, 관리자가, 경영자가 직접 이제 이 점검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인지하는 순간 개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개선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그 점검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책 제목 정할 때 우리가 제목을 참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정했잖아요. 실제 이제 현장에서 노동조합도 만나고 기업을 만나보면은 솔직히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양쪽 다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오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노사 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전보건 문제. 그래서 우리 책을 썼을 때 특히 안전보건에서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잖아요. 이게 똑같이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 하는 거는 사업주의 목적도 똑같고 노동조합의 목적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이불로 중립적으로 쓸 생각도 안 했고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다치지 않고 병이 안 걸리게끔 하는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노사가 안전보건 활동을 하다가 이견이 있으면 이 책을 보면은 서로 진지하게 더 깊은 토론을 할 수 있고 더 어떤 대법을 찾는데 정말 좋은 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누가 지은지 모르겠지만. 누가 저는 Q&A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법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냐 이거를 Q&A로 풀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법 해설 내용은 좀 다른 실무서에 비해서 작지만 저는 이것만 봐도 충분할 정도로 우리 손희찬 변호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고 정말 핵심 요지들을 빠지지 않고 기술했다.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자화자찬인가? 근데 오늘 그런 자리니까 괜찮죠, 대표님? 원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엄청 어려운데 아주 그래도 쉽게 설명한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저희 책의 장점이 좀 약간 시간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좀 그 그러니까 쟁점이 아닌데 쟁점처럼 보였던 부분은 이제 굳이 다 서술해서 다 빼고 정말 이제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의 견해는 이제 다 배제를 하고 결국은 이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볼지를 위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보고 좀 고민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서술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게 우리 책의 차별점은 이미 나와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집행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을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내용이 안 담겼는데 우리는 늦게 출간되는 바람에 법원에서 중처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결을 하고 이게 엄청나게 교훈이거든요. 그 중요한 사례가 이렇게 담겼다는 게 아마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출간은 되게 의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진 만큼 내용이 좀 상당히 좀 풍부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벌 사례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초기에 발간된 실무서들은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기소 사례도 적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딱 통계표로 실제로 아주 심층적인 거의 연구 논문에 피척할 수준의 분석 내용까지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책 출간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충실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을 수 있어서 초반에는 그거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담당자들이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할까가 궁금했는데 이제는 체계 구축은 또 큰 기업은 다 됐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해 줄까 이게 중요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 판례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아까 손희찬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방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시도 좀 풍부하게 담으시고 이래서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위험성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랄지 이런 것들도 지금 체크리스트가 13가지나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가지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안전보건 체계 구축할 때 목표 방침을 정하고 위험 요인 확인 개선을 하고 뭐 종사자 의견 듣고 각 경영 책임자 의무마다
스스로 체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활동했는지, 제대로 목표를 세웠는지, 제대로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건 법 의무가 전혀 아닌 거죠. 자기 사업장 규모에 맞게끔, 실적에 맞게끔 이거 잘 활용하면 되는 거지.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체크하는 항목들이 제가 주로 노동부 고시나 중대재해 사례를 가지고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체크할 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체크가 될 것 같다는 걸 좀 담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한계희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건 요 점검표 활용법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서 이거는 근데 체크를 하는데 아니온데 우리 사업장엔 해당 사항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체크도 해보지 않고 빼는 건 조금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점검표는 일단 기재된 대로 쭉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업장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근데 아니온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율점검표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핵심적인 키워드, 그다음 핵심적인 체계 구축의 내용들, 관리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사실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점검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핵심적인 요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좀 되어 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점검표는 좀 빠지지 않고 체크를 다 한번 해보시고 그 질문 항목에 비춰서 이제 우리 사업장들을 스스로 한번 이제 돌아보고 평가해보고 점검해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 잠깐 하는 거 어떨까요? 저희 그 시행령 13조에 조치 의무 그 이행사항에 관해서 그 서면 작성해서 보관 5년 동안 해야 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약간 저희 책을 좀 활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이 점검표. 왜냐면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좀 그러니까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실무하는 분들도 서면으로 좀 의무이행 사항을 좀 남겨놓고 그런 게 필요하고 법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저희 책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의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송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법상 의무와 연결. 아니요. 그거는 법적인 내용이니까 체크리스트 설명 우리 둘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런 것과 연결해서도 조금 그냥 답변 바로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는 앞에서 다 두 분이 설명 잘해 주신 것 같고 그 저희 법 시행령 이제 13조에 보시면은 이제 이 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관해서는 이제 어떻게 내가 이행했는지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좀 따로 좀 복사를 해 놓으셔서 이제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제 내가 뭐를 했는지도 좀 차분하게 좀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보관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내가 일하면서 빠지는 것도 없게 되고 또 이제 이 법 시행령에서 어쨌든 그 서면 보관 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의무도 다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참 여러모로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 설명하면은 우리 이제 공적법 시행령에 보면은 반기별 점검평가, 경영 책임자가 해야 될 반기별 점검평가가 꽤 많아요, 이게. 위험 요인 확인 개선에 대해서도 반기별 점검평가해야 되고, 안전보건 관계자들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반기별 점검평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도급응용위탁 종사자 보호절차 마련에 대해서도 반기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반기별 점검평가해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 다 체크리스트에 다 담겨 있어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하면은 반기별 점검평가를 이행했다는 반증 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도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우리 중첩법 열심히 이행하려고 노력했어 하는 충분한 좋은
서면 자료도 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이면 이제 자유점검편은 점검이잖아요. 그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가를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그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노하우들을 이제 그 본문의 내용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방을 위한 부분, 그 다음에 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부분, 뭐 이런 이제 법적인 부분, 실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르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께서 이거 복사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복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북으로도 이 책을 발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북으로 사셔서 출력하시면 깨끗하게 아주 좋은 상태로 활용을 할 수 있죠. 대표님 이거 이북 발행하시죠? 그럼요. 복사하지 마시고. 이것도 사고 이북도. 이북도 사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북은 사면 좀 더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죠. 저도 한 가지 또 활용한 방법은 기업들 다니보면 이제 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리잖아요. 근데 다들 보면은 뭘 회의 안건을 해야 될지 다들 궁금해해요. 기업도 잘 안건을 못 잡고 노조도 뭘 제기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이 책 보면은 중책법에서 해야 될 목표 방침부터 해서 종사자 의견 정치 도급 용역 쫙 있으니까 이 목차대로 하나씩 안전보건위원회에 올려놓고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 목표 방침 잘 수립되어 있는지, 이게 근로자들한테 다 알려져 있는지, 그 목표 방침은 합리적인지 정말 좋은 토론 주제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제 안 끊어도 활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책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너무 엄청 훌륭한데요. 이거 얘기하면 할수록 이건 한 권만 보셔도 충분히 다 이제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격이 좀 적당하네요, 보니까. 아니, 이게 너무 타당한데요? 내용 질에 비하면 이 가격은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이게 질에 비하면. 그럼요. 여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무에서 경험하신 모든 것들이 담겨. 이게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부록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판결과 관련된 사례 분석을 해주셨고, 하나는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판례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위험성 평가를 따로 이제 떼서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위험성 평가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핵심이고 핵심이라서, 원래는 본문에 넣었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특히 우리가 책 발간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 평가 고시 기준이 확 바뀌었어요. 기존에 이제 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클래스 기법을 했던 거는 주로 빈도 강도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작은 사업장이나 영세 사업장에서 하기 힘들었는데,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상중화법, 3단계법, 간단한 기법들이 노동부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잘 담아서, 중소기업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노동부가 제시했던 예시들도 다 안내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마 기업 현장에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이제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예방 감독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사실 위험성 평가에 최근에 많은 행정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 이제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처벌 사례 분석, 우리 책에서도 보면 이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도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위험성 평가 부분을 좀 뒤로 따로 부록으로 빼서 좀 자세하게 좀 기술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요 목차를 잡고 책 내용 구성할 때 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사실 제일 궁금한 거, 이게 이제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되게 사고는 많고 대부분 위험한 작업도, 그러니까 사망자가 많은 사업장인데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사실은 좀 작은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면서 이걸 쭉 보면서 이 안전보건 체계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책을 쓰신 건데, 유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유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2년이 유예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책은 어떤 효용이 있을까?
이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여야 모두 적용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유예시킬 건가 말 것인가. 즉, 언젠가는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만약에 이게 적용 유예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된다면 저는 이제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이 50 미만 사업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당연히 예,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를 구축하고 설비를 바꾸고 인력을 보충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러면 이 체계 쓰임새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유예가 된다면 유예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책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이 이 책의 활용도 예, 의미 뭐 이것과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기업의 체계 구축을 이제 보통 컨설팅 하다 보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되는 걸로 많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서류상은 뚝딱 할 수 있죠. 한 달, 두 달 막 해갖고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많은 체계 구축에서 그 안에 있는 절차서, 지침서가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하고 관리 감독자가 이거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매뉴얼도 이행해야 되고 그렇게 정착되는 데 최소 2, 3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유예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년에 시행하든 이게 유예되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지금부터 빨리 내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걸 대비해서 썼기 때문에 유예되든 저는 큰 상관없지 않을까. 전 이제 앞에서 다 말씀들 해주셔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법에서 요구하는 거는 경영 책임자가 시스템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의 효율이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을 위해서도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해서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이사가 그 관리 감독을 결국에는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안착되는 것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좀 그걸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착이 될 것 같고 뭐 이미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착이 된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책을 좀 보시면서 혹시 이제 놓친 것은 없는지 정말 이제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 중요한 게 보는 것인데 자기들이 회사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아니면은 좀 법 내용 혹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좀 이거를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뭐 적용 유예든 아니면 적용이든 앞두고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막바지니까요. 우리 플로어에 많은 분이 오셨으니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실 거 없습니까? 저는 한 2가지 정도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재판을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여기서 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제가 네. 그러시죠. 네. 변호사님. 그냥 저희 뭐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은 담당하게 하시고. 법원이니까. 예. 근데 이거 답변하기 조금 약간 아니 뭐 까다롭기는 해요. 아니 이게 어쨌든 지금 판결문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기업 이것이 시스템의 실패다. 시스템 실패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대재해는 시스템 실패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시스템 최고 책임자인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주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하나라도 됐으면은 예방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관점은 이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니까 그런 인식, 그러니까 기업 범죄라고 하는 인식은 생겼지만
그 범죄의 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좀 일반 국민들의 수준에서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뭐 낮은 구형량이나 사실 뭐 법원의 판결이 그 구형량에 구속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원의 판결이 좀 그런 점에서 그 국민 인식 수준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는 법원 판결은 사회적 인식의 반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작 단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법원에서 이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판사님들이 이 산업안전 보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판결문의 수준도 달라지고 뭐 이런 좀 변화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홍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형량이라든가 아니면 판결 선고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동계나 시민단체의 수준에 못 미치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개인에게 묻는다면 저도 제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부터의 이제 지금 시점 그리고 이 법이 지금 어느 정도의 판결과 기소 사례들을 축적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이제 변화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지금의 이제 구형량이라든가 아니면 판결 선고의 수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찰이 사실은 이 노동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요. 예, 그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리고 이 노동 사건에 대한 전문성 안에서도 또 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 예, 이런 부분들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실력 있는 검찰이 또 전문성 있는 검찰이 판사를 설득해내고 또 그래야 또 유의미한 판결들도 나오고 또 적정 수준의 선고 결과들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검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을 좀 검찰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좀 수사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사들에 대한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조직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기업의 어떤 책임을 물을 때 대표적으로 뭐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환경 관련 법 보면은 이게 환경 관련 회사가 시스템을 안 갖췄다 해서 처벌한다든지 제조물 관련 안전하게 생산할 시스템을 안 고쳤다 해서 경영책임을 처벌 이런 법은 없었단 말이죠. 안전보건에서 유일하게 이제 중처법만 시스템을 잘못 관리 실패해서 사람이 사망하면은 책임별 처벌하겠다. 이 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익숙하자는 거죠.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기업도 익숙하지 않고 노동부도 조사가 익숙하지 않고 검찰도 조사가 익숙하지 않고 판사도 역시나 그 시스템 처벌해본 전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 익숙하지 않다는 과도기적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나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그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은 주로 직접적인 가해자, 뭐 트럭 운전기사나 실무 하부 관리자들 중심으로 직접적인 가해자 중심으로 처벌하다가 이제는 동료. 사고의 근본 원인, 배후 원인. 원래 안전보건 관리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감소 대책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처음으로 근본 원인은 타 원청이나 경영 책임자한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법이 뭔가 접근하고 검찰도 옛날에는 압수수색 전혀 안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주고도 이제는 사망사고 나면은 무조건 경영 책임자 쪽 전담 조직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근본 원인을 찾겠다는 어떤 사회적 어떤 관심과 노력 이것만 해도 우리는 큰 첫발 디뎠다. 아직 결과가 시민노동단체 입장에서 볼 때 저거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유럽에서 한 50년, 100년 갈까 우리는 중처법 하나 가지고 한 20, 30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큰 전진은 저는 이 법이 갖고 있다. 그 파괴력이. 조금 더 지켜보면은 법원이나 검찰들도 좀 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가장 좀 쉬운 예로 예전에 별로 얼마 안 됐어요. 그 식당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담배 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굽는 불판하고요. 옆에 재떨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던 때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옆에서 담배 피고 있고 테이블 위에 재떨이가 올려져 있고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면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폈어요.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담배를 피고 심지어는 담배 잘 피시라고 지하철역에서요. 재떨이도 딱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버스 안에는요. 재떨이가 좌석에 다 부착이 돼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지하철 역산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내가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담배를 피고 있다. 아마 상상도 하기 힘든 그게 결국엔 사회적 인식이거든요. 그 근현 전 정책이 법제도가 바뀌면서 만들어진 사회적 인식, 사회적 문화의 변화거든요.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고 지금 우리는 그 출발선에 서 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옛날을 얘기하게 될 거다. 저는 그런 좀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혹시 더 플로어에서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또 하려고 해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려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뭐 이런 자리가 귀중한 자리인 만큼 조금 한 가지만 더 해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다 보지 못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예고한 주요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대답할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다 각자 3명 각각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검찰이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고 법원이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수하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예,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굳이 이제 조금 예,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 종사자 의견 청취 그리고 이에 따른 조치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현장의 최고 전문가는 현장 노동자들이에요. 예, 누구보다 그 현장을 가장 잘 알거든요. 몇 번째 기계는 딱깍딱깍 3번 소리 나면 멈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장 노동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 노동자들, 또 노동조합은요.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외부 간섭 요인, 압력과 무관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집단이 바로 노동조합 노동자들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제는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죠. 물론 그 전제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인 현장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현장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조치사항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요게 조금 우리 시행령상에서 좀 가장 주목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보는데요. 시행령에 한 8, 9가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책이고 쭉 의무가 있는데 아주 의미있게 보는 거는 안전보건 관계자의 업무평가. 그 산업법에도 그게 없어요. 산업법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역할만 딱 표현놨고 그분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분들은 자기 주업이 있거든요. 주업이 안전보건이 아니에요. 공장장이. 다 기본 있는 업무에서 안전보건 업무까지 더 해야 되니까 산업법에서는 그게 없는데 중처법에서는 그 사람들이 안전보건 업무도 잘하고 있는지를 경영책임자가 점검하고 평가하는 게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 즉 안전보건의 핵심 주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경영책임자가 늘 관심을 가지고 보라 하는 게 이 법의 참 좋은 산업법보다 뛰어난 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장에서 제일 힘든 게 이 법의 제일 핵심이 되겠죠. 현장에서 이 법을 이행하기 제일 힘든 게 그게 이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및 개선 조치. 이거 너무 솔직히 뭐 추상적인 규정이고 추상적이면서 핵심적인 예. 그래서 합장의 유해 위험률 다 찾아서 다 개선한다는 게
절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엄청난 숙제를 준 시행령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향후에 법이 더 보완되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업종에 맞게끔 좀 이렇게 구분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이 법의 제일 큰 특징은 도급 응용 위탁 종사자. 물론 사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이나 의무를 강조했지만 한 번 더 경영 책임자한테 그걸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도급 응용 종사자 보호 조치가 도왔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서울시가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 할 때는 주된 공정은 시공사가 직접 하게끔, 아예 하도급 못 주게끔. 저는 그런 것도 중첩법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위험 외주를 뭔가 끊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중첩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한결 이 책 설명할 때 빠졌는데, 솔직히 이 책에 빠진 게 중대시민재해 파트가 빠졌어요, 이게. 솔직히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는 재해 발생 메커니즘도 다르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조직이나 모형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담으면 너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빼긴 뺐는데,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이제 경영 책임자가 제조, 설치, 설계 플러스 관리적 결함까지 책임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골치아픈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루면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 의무 중에서 중요한 게 뭔지 이제 그걸 여쭤보셔가지고 좀 기술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시행령 4조 5호가 제일 많이 기소를 할 때 보면은 그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5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경영 책임자가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 나온 이제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안전보건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경영 책임자가 이제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산안법이 잘 안 지켜져서 이제 재해가 발생을 하니까 그럼 산안법이 이제 왜 안 지켜졌느냐를 따져 묻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관리 책임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을 안 한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중요한 업무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무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4조 3호, 7호, 8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제 다 겹치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통해서 얻은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중대재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가 아무리 처벌을 엄하게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왜냐면은 465일 동안 전국에서 돌아가는 사업장을 다 관리 감독하고 다 다 감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만 이제 맡겨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노동자와 이제 노동조합이 이 현장 개선에 관해서 얼마나 그 목소리를 냈을 때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현장이 바뀔 수가 있느냐,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이 결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경험적으로 얻어낸 좀 나름의 합의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이제 3호랑 7호랑 8호인 것 같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할지가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네, 있으십니다. 하시죠. 하시죠. 예.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이제 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재판도 마찬가지고 판례도 마찬가지고 경영계를 만나도 그렇고, 이게 과실이냐 고의냐. 사람 사망한 게 산업 현장에서 경영 책임자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고의로 잘못해서 이 사람이 죽었냐, 아니면 단순 실수냐, 늘 헷갈리잖아요. 이게 아무리 산업안전이나 독특한 법리가, 산업안전에서 사고는 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 정말 구분하기가, 그 원인은, 그 사망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본적인 원인, 직접적인 모든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 힘든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작업자가 과연 내 가족이고 형제였더라면은 내가 저런 안전 조치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면 뭔가 이게 고인지 과실인지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닌 건지. 아, 가족인데 그건 미처 생각 못 할 수도 있었지. 이게 뭔가 싹 해결되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근로자, 단순히 작업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뭔가 빠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저런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관점 보면 이게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뭐 지침이나 해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이제 답변하고 싶어요. 독자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각 상식과 법의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좀 용어 아니면 좀 전문적인 뭔가잖아요. 이제 사실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가 이제 이 괴리를 메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이 아마 뭐 물론 세 분이 만드신 거 자랑도 할 겸 하지만 실제로 따라하면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를 좀 좁혀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해야 좀 안전한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근데 그 현장에 맞게 결국에는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좋으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를 던져주는 것이지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할지는 결국에 현장 담당자의 고민이 없으면은 아니 여기에 나온 것만 그냥 하면 돼 이제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거기에 맞게 안전하게 현장을 바꿨으면 좋겠다.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정표고 이거는 이제 그 이정표를 따라서 아주 그 세부적인 좀 그런 그 도움말을 주는 거죠. 결국에는 현장 담당자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 주신 내용은 모든 입법 과정에서 고민되는 지점이고 또 그 입법의 결과로 만들어진 법률에 대한 해설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입법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이 사회적인 상식, 사회적 인식과 이 법을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되게 오래된 논쟁거리고 되게 심오한 주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인식 수준은 50인데 우리가 이것을 80 수준, 9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입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우리는 50 수준이니 이 50 수준에 맞춰서 우리는 이 수준에서 입법을 하자라고 만드는 경우들도 법률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법을 평가하자면 지금의 사회적 인식 수준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규율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구축한 인프라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준과 규율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아마도 우리 현장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한창현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검찰도 노동부도 법원 판사님도 익숙치 않아서 힘드실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필자들이 사실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 책을 쓸 때 최대한 현장의 언어와 그리고 쉬운 표현들로 쓰려고는 노력은 했지만 한계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 책을 읽어보시고 피드백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개정판, 개정 증보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고민하게 될 텐데 그때는 좀 더 그런 피드백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이제 상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또 현장의 언어들을 많이 담고 좀 그래서 좀 더 이해하고
쉬운 언어들로 조금 내용들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꼭 사서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뭐 질문이 있으셔도 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예. 저 혼자 너무 막 책 많이 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 나머지 두 분은 대표님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저도 했어요.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이야. 예. 많이 사서 보시라고 얘기해야죠. 이게 저만 오늘 너무 조금 이렇게, 예. 대표님이 가장 앞장서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크게 반성합니다, 제가.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한차연 지도사님, 유성민 노무사님, 그다음에 소윤찬 변호사님 세 분이서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부분은 꼭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 책 사세요 이거 말고요. 제가 책 사시면 제가 할게요. 예,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 뭐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중대재해 예방,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 분들께서도 이 예방 관리 또는 산업안전보건 요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때 함께 꼭 이 책의 제목과 같이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뭐 부족한 실력으로 이렇게 저자에 끼울 수 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어디까지나 이게 뭐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특수한 업종에 있는 데서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욕심만 있으면 업종별로 딱 이렇게 그 업종에 맞게끔 어디 집은 어디 집 맞게끔 뭐 신발 공장이면 신발 공장 맞게끔 해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큰 아마 길잡이는 될 것 같다 해서 많이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근로자들이 안 다치고 병이 안 걸리는 그런 사업장이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 중대재해 사건이나 아니면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산업 현장이 그러니까 우리 그 가족이 이렇게까지 안전하지 않은 데서 일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간단한 조치만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가게 돼서 이제 너무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거에 이제 조금만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자면은 산업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이 법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되게 지켜지겠거니 하는 것도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법이 많은 지지를 받아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대재해 발생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이제 원래 그렇게 작업하지 않는데 작업자 과실이 있었다, 혹은 좀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됐었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100번 얘기해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업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설령 사람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중대재해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이 법에서 얘기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많이 특히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은 이제 이 법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좀 생각을 리프레시만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은 참 이 책의 기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책 많이 사주십시오. 네,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으시면서 실무 능력도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봐도. 네. 하여튼 일반인이 봐도 좋은 책이면 실무자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거 끝낼까요? 수고하셨습니다.